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산입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2월 추가 대출 규제 관련 보도가 나왔고요. 그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김윤덕 장관의 1월 부동산 대책 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아마 보시면서 화난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정부가 4개월 만에 대출 추가 규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 기사 볼게요. 단독 넉 달 만에 또 무주택자 고액 전세 대출도 DSR 규제에 다음 달 새로운 가계대출 수요 관리 정책 발표를 위해 관련 작업을 착수했는데요. 여기에 무주택자 고액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세대출의 DSR 적용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최초로 나왔어요.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을 한 거죠. 이것을 무주택자 고액 전세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자 상환분만 DSR에 적용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텐데요. 이게 신용대출을 많이 받고 전세대출을 또 많이 받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차단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왜 도입하려는 걸까요?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강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1인당 평균 가계대출이 9,721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2012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라고 해요. 자, 또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7%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올해 1분기 89.5%에서 추가 상승을 했더라.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좀 무엇인가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전세대출이라는 거죠. 정부와 한국은행의 목표는 늘 똑같았어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일괄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이하로 맞추는 게 목표였습니다. 왜 80%인가요? 한국은행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가계 소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만 현재 가계부채 비율은 89%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년 사이에 크게 낮아졌어요. 2011년 3분기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9.1%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됐어요. 자, 왜 이렇게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졌나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가계대출 차주들의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상환이 많이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효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부터 지금까지 연말마다 막 대출 총량 규제 하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안 받는 분위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 지금 열심히 사고 있는데요. 대출 한도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갭 투자도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가계대출 증가는 그래도 늘고 있긴 해요. 분명히. 하지만 명목 GDP 대비 성장률은 증가율은 굉장히 덜하다는 거죠. 근데 왜 전세대출이에요? 자,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을 보면 2024년에 120조였는데 2025년에 123조로 3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2020년에 132조까지 치솟았으니까요. 그 이후에 전세 가격이 많이 급락하면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갚아 나갔다는 겁니다. 대출도 많이 안 받으려고 그러고 요즘은 또 월세 비중이 많잖아요. 그래서 1년 사이에 3조가 늘어난 게 그렇게 과도한 수준이냐, 그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얼마 전 김윤덕 장관의 발언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2일 김윤덕 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세 매물 감소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모듈형 주택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전세대출 문제도 더 고민해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겠다. 이게 일반적인 전세 대책의 이제 전형적인 사례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전세 대출을 줄여서 전세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무주택자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고액 전세 차주의 대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차이 아시나요? 일단 공통점은 핀셋 규제 기조입니다. 그래서 과열 지역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요. 자, 이 과열 지역을 타격할 때 그 타격된 지역은 상승률이 둔화가 되지만요, 그 타격이 안 된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10억대 아파트, 그리고 10억 이하 아파트, 비규제 지역, 역세권 아파트 지역의 수요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결론은 이제 전국 땅끝마을까지 다 집값 올라갔었죠. 자,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출은 건들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LTV 규제 이런 것만 했었죠. 뭐 총량 규제로 활용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법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자, 이에 따른 부작용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차이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부동산 대출 규제는 언제 풀릴까요? 자, 2019년 12, 16 부동산 대책 기억나세요? 15억 초과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줄여버렸었죠. 자, 이 규제는 2022년 12월 1일 날 풀리게 됩니다. 이제 규제 도입부터 해제까지 거의 3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럼 3년 정도 지나면 풀리나요? 그러진 않아요. 자, 윤석열 정부에서 이 규제를 풀 때 어떤 명분이 있었다? 당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역대 최대폭으로 폭락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2배 폭락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주장을 했었지만 실제 규제를 푼 거는 좀 시간이 지나고 정말 지표가 대폭락이 나타났을 때 가능했다는 겁니다. 현재 6억 대출 한도에 또 그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것이 풀리기는 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다음 달에 추가 대출 규제 나온다는 거 보니까 이거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4.5%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이례적인 고금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게 공포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대출이 가능한데 이것마저도 규제 때문에 더 줄어들면 어쩌지?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627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뭐 자유롭게 대출되다가 6억으로 대출 제한이 묶여버리니까 사고 싶던 사람들이 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10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4억 원, 2억 원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사고 싶은 아파트를 못 사더라? 그럼 현재 규제 지역에도 생애 최초 적용 시 LTV 비율이 70%가 적용이 되고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네. 이거라도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자. 이런 수요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보다도 대출 규제 우려가 더 가수요를 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시장에서는 1월 공급 대책에서 규제 완화를 좀 기대를 했었죠. 자, 지난 12일 국토부 장관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윤석 국토부 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정책적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보는 거죠. 현재 3개월밖에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당장 해지를 언급하는 건 좀 빠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재건축 초과임 환수제 폐지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용적률 완화 같은 걸 이제 받고 싶으면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라는 거죠. 물론 토지 해제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판단해야 할 상황이 오면 신속히 논의를 하겠다. 근데 현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단계다. 이거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야기했었죠. 이번에 공급대책에서 규제 완화 방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급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토지를 해지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월 대책 발표 이후에 1, 2개월 정도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확인 후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1, 2개월 정도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안정될 것이냐?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15 대책의 무효 소송은 2월 중 결론이 예상이 됩니다. 자, 개혁신당에서 소송을 진행했었죠. 도봉, 강북, 금천, 중랑,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팔달 등 8개 지역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 무효 확인 소송. 그래서 2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결과가 나오면 즉시 해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작년 말에 발표되기로 했었다가, 국토부에서는 1월 중순쯤에 나오지 않을까? 아니다. 지금 1월 중에 발표는 노력하고 있다. 2월로도 넘어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급 대책이 나오면 진심 공급 대책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지금 시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큰 선물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월에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안정대책이라기보다는 가계부채 축소라는 명분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전세대출 규제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요, 현 정부도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공급 대책의 규제 완화 방안은 없을 전망. 그래서 1월 공급 대책은 다 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일부 지역에 한해서 토지를 해지하는 등 그런 액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저가 아파트 시장 움직이 보면 그것도 좀 기대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풍선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월 13일 멤버십 영상에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수대 기자들이 서둘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고요. 지금 아파트 매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파트 매도 전 해야 할 3가지 상담을 해보잖아요. 아파트 지금 매도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 정도로 체크하실 게 많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 역세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 2억 이상 싸게 매수하는 방법 3개의 구역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금이 많으면요, 그만큼 기회가 많다. 저희가 얼마 전에 월세 관련된 영상에서 정리를 드렸었죠. 자금 있는 분들 멤버십 영상 시청하시고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제 매물이라 생각을 해요.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내 집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인생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훈 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